미래통합당은 오늘 비대위 임기 연장을 마무리 짓고 김종인 비대위 출범을 공식화했습니다. 통합당은 한국당과의 합당도 의결했는데 올해 합당 절차를 마치면 통합당의 의석수는 103석이 됩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윤미향 당선인 의혹과 관련해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윤 당선인은 오늘도 침묵했고 당 일각에서는 윤 당선인의 입장 표명과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 있었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사모임 절차는 정당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정치사회적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 이슈. 오늘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20대 국회 평가와 함께 오는 30일 일하는 국회를 다짐하며 새롭게 시작되는 21대 국회를 전망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통합당이 총선 참패 42일 만에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김 비대위원장은 엄청난 변화만이 대선 승리의 길이라면서 강도 높은 쇄신을 예고했는데요. 한국당과의 합당도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통합당을 이끌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가 확정됐습니다. 통합당 전국위는 김연아 비대위원과 정원석 전 당협위원장 등 청년위원 3명과 여성위원 2명을 포함해 비대위원 9명을 확정했습니다. 또 당원 당규를 개정해 오는 8월까지인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내년 4월 7일 재보궐 선거 때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앞서 김 비대위원장은 통합당 전국 조직위원장회 비공개 특강에서 엄청난 변화만이 대선 승리의 길이라며 큰 폭의 쇄신을 예고했습니다. 아니 세상이 변하니까 사람이 변화에 당이 빨리빨리 적응을 하지 않으면은 유권자의 사이 관심을 가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김 비대위원장은 당의 정강 정책을 시대 정신에 맞게 바꾸고 깜짝 놀랄 만한 정책 개발 기능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당 최고위가 합당을 의결한 데 이어 통합당도 전국위에서 합당을 최종 결정하면서 통합 절차도 사실상 마무리됐습니다. 양당 합당 수임 기간은 오는 29일까지 선관위에 합당을 신고할 계획입니다. 형제 정당이었던 미래한국당과의 통합 문제가 잘 정리돼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중간에 상당한 위기도 있었습니다만은 곧 며칠 내로 합당이 돼서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는 보고를 드리고 이로써 4.15 총선을 앞두고 등장했던 여야 위성정당은 모두 소멸하게 됐습니다. 통합당은 21대 국회에서 지역구 당선인 84명과 비례대표 당선인 19명을 합쳐 103석으로 시작합니다. 국회방송 임철입니다. 윤미향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윤 당선인의 직접 해명과 당 차원의 조사 요구가 커지고 있는데 윤 당선인이 조만간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정영 기자입니다. 윤미향 당선인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사실관계 확인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잘못이 있으면 고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하지만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며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계 당국은 신속하게 사실을 확인해주고 국민도 이를 지켜본 뒤 판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본질하고 관계없는 사사로운 일을 가지고 대부분의 과장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는 성숙한 민주사회로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서는 윤 당선인의 직접 해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영 최고위원은 윤 당선인의 신속한 입장 표명과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주문했고 윤미향 당선인의 신속하고 성실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당에서도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박용진 의원도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윤 당선인의 직접 해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은 윤 당선인 문제에 대한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통합당과 한국당은 21대 국회가 윤미향 방탄국회로 시작돼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의 감싸기 중단과 윤미향 당선인의 의원직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일단은 30일이 넘으면 불체포 특권, 본인을 체포할 생기죠. 수가 없습니다. 예. 수사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도 상당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윤 당선인은 민주당 당선인 전원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에도 불참했습니다. 모습을 감춘 지 벌써 9일째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윤 당선인이 조만간 입장을 공개적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네, 이슈 분석 양윤선, 홍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색깔이 대조가 되네요, 두 분이요. 네,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관련 얘기를 해보죠. 어제 처음 이제 원구성 관련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가지고 법적 시한 내에 국회 시작하겠다라는 방침은 했지만 이 협상이 그렇게 순조로워 보이지는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야 모두가 일단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상황이 워낙에 엄중하다 보니 국회를 늦게 열 여유가 없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구성 협상을 위해서 이 협상 테이블을 어제 처음 마주 앉았는데 역시나 이견만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다가 발언 수위도 더 높아졌는데요. 민주당은 절대 과반 의석을 차지한 만큼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모두 차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해찬 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22대 국회도 유사 20대 국회처럼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야당의 주장과 논리와 행태에 대해서는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단호히 거부를 해야 됩니다. 네, 여당의 과격 발언에 통합당도 이쯤 되면 국회를 없애자는 거 아니냐라고 맞받았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죠. 돼야 되죠. 힘으로 밀어붙여서 하려면 하라 그러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아마 헌정 파괴, 일당 독재로 아마 역사가들이 규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회동이 끝난 뒤에 이 통합당 쪽에서 18개 상임위 가운데 민주당이 11개 그리고 통합당이 7개를 가져가기로 잠정 합의가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오늘도 이것은 합의가 된 게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원구성 협상을 위한 여야 기싸움이 이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원구성 협상에서 그동안의 쟁점은 법사위와 예결위원장 자리를 누가 가져가느냐였죠? 네, 양당 모두 법사위와 예결위원장직을 가져오겠다고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직을 가져오겠다. 못 가져온다면 법사위가 가진 이 체계자구 심사 기능을 법사위에서 분리를 하겠다. 연일 통합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네. 법사위가 과도한 권한으로 상원 역할을 해왔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들려면 야당에게 발목을 잡히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여당이 이렇게 법사위를 주장하는 이면엔 공수처와 또 사법개혁 법안의 처리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통합당 입장에서도 일당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인 법사위의 역할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 통합당은 그동안 국회 관행에 따라서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이 해왔으니 이번에도 관례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실제로 법사위원장 원내 2당이 맡아왔던 게 관행 관리였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 관련 보도가 사실 쏟아졌었는데 오보도 참 많았습니다. 일단 국회가 여당, 야당의 개념으로 이 상임위원회를 배분한 적은 없습니다. 원내 1당과 2당으로 나누는 건데요. 실제로 17대 후반기 국회부터 이 국회 관행상 그동안 원내 1당이 국회 의장직을 가져가고 또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국회의장이 본회의 의사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당 독주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인 법사위를 주기로 한 겁니다. 이런 사실을 민주당을 모를 리가 없고요. 이래서 정치권에서는 여당이 법사위를 놓고 계속해서 통합당을 압박하는 게 일종의 협상의 기술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 힘을 빼는 방안도 검토를 했는데요. 이 체계자구 심사가 국회의 상원 역할을 하고 있으니 법사위의 권한에서 아예 빼겠다는 겁니다. 체계와 자구 심사, 국회에서 만든 법안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기 전에 혹시 헌법에 위배되진 않는지 또 법률 간의 충돌이나 모순은 없는지 법사위에서 한 번 더 살펴보는 건데요. 이 부분도 국회법 86조 1항뿐만이 아니고 문구가 여러 항에 걸쳐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 합의가 없다면 사실 이 부분도 조항이 삭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역시 통합당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는 건데요. 민주당이 법사위를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하게 되면 아무래도 예결위를 비롯해
비롯해서 각종 세법 처리에 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기재위 같은 상임위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실제로 통합당도 민주당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90일 정도로 단축하는 방안도 민주당에 제안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청와대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만납니다. 이 자리가 사실 원구성 협상을 같이 논의할 자리는 아닌데 여야 원내대표가 이 자리에서도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거든요. 회동 결과가 아무래도 좀 주목이 됩니다. 네, 내일 청와대 회동에서는 아마 이 주제도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입니다. 자, 홍 기자, 네. 통합당에선 이슈화에 나선 모습이고요. 당연히 여당은 이게 무슨 소리나 하면서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1일이었죠. 문희상 국회의장이 퇴임 기자 간담회에서 언급했습니다. 이 정치권 통합을 말하면서 이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왔다고 한 건데요. 물론 그 이전에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한 말들은 나왔습니다. 하지만 측근이었거나 소속이었던 정당 인사들 중심이었죠. 그런데 이번엔 의장이라서 무소속이긴 하지만 여당이 민주당 소속이었죠. 문 의장이 목소리를 낸 겁니다. 그러자 바로 주호영 원내대표가 받았죠. 바로 그 다음 날 자신의 SNS에 대통령마다 예외 없이 불행해지는 비극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밝힌 건데요. 조혜진 당선인도 악습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국민 전체가 불행해진다면서 누군가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당은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사면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입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사면이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이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데 사면을 말하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안민석 의원은 반성한 적이 없는 두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네, 홍혜진 기자, 이렇게 네. 법적으로 좀 성립하기 어려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면을 꺼내는 이유는 뭐죠? 네, 그 점 사실 통합당이 모를 리 없겠죠. 그런데 따라서 이 정치적 계산이 좀 깔린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이 지지층 결집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또 문희상 국회의장도 국민 통합을 강조한 만큼 여당이 사면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통합에 부정적인 것 아니냐 이런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역풍 우려도 있습니다. 이 횡령과 국정농단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국민 감정 여전히 좋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죠. 이 통합당 내일 청와대 회동 테이블에 이 사면 이슈를 올려놓을지 말지 확답을 내놓지는 않고 있는데요. 과연 내일 주 원내대표가 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에 대해 언급할지 만약에 한다면 문 대통령은 과연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가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우여곡절 끝에 결국 통합당이 김종인 체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 소식 마지막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야당을 이끌게 된 김종인 비대위 행보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이 당 쇄신을 강조해온 이 김종인 비대위가 과연 어떤 전략 또 어떤 정책을 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당장 간판부터 손볼 것으로 보입니다. 이 미래통합당이라는 당명은 새로운 보수당과 그리고 이 자유한국당이 합당하면서 탄생한 이름이죠. 김 위원장 앞서 국민에게 좀 친근한 당면으로 새롭게 바꿔야 한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당 개혁을 위해서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 해체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1995년 이 민주자유당이 설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정당 정책 연구원이 바로 여연입니다. 그동안 정책 발굴과 여론조사, 정확도 등에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아왔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정책 이슈를 선점하지도 또 여론조사 정확도도 떨어지면서 이번 총선 참패의 원인으로 지목이 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나아가 여연의 무용론까지도 제기가 된 겁니다. 이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원내 지도부가 여연에 대해서 해체에 가까운 개편을 이미 김 위원장에게 건의를 했고요. 김 위원장도 공감을 하면서 여연 해체가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김 위원장 이념 탈피성 경제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기본소득이나 이 진보적인 성격의 복지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여야 원구성 협상, 또 통합당 김종인 비대위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네, 지난해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남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있었죠. 당시 검찰 개혁 관련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사개특위 사보임을 두고 불법이다 아니다 논란이 계속돼 왔었는데요. 오늘 헌법재판소가 당시 사보임 절차는 정당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헌법재판소가 바른미래당 출신의 미래통합당 오신환 의원이 문희상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오 의원은 불법 사보임으로 법률안 심의와 표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사법개혁에 관한 국가정책 결정 가능성을 고려할 때 위원 사보임에 대한 교섭단체의 의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사보임 절차가 정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오 의원과 함께 반대했던 권은희 의원도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됐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헌재는 전원일치로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전자입법 발의한 것과 정계 사개특위가 일방적으로 열려 헌법에 배치된다는 권한쟁의 심판 역시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4월 한국당과 여야 4+1 협의체는 선거제와 검찰개혁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격렬히 대치했습니다.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 권은희 의원이 검찰개혁 법안 지정에 반대하자 제2의 임재훈 의원으로 교체됐고 이 과정에서 여야 간 극심한 충돌이 벌어져 동물국회라는 오명을 듣기도 했습니다. 문 의장은 20대 국회가 그동안 패스트트랙과 관련한 불필요한 논란과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해 안타깝다며 이번 헌재 결정으로 모든 논란이 끝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20대 국회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20대 국회 4년에서 가장 큰 사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소추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놓고 여야 간 극한 대치와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20대 국회 주요 장면을 한노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6년 만에 여소야대 3당 구도로 출발한 20대 국회. 출범 5개월 만에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터졌고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헌 문제로 여야 간 극한 대치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2018년 3월 문 대통령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로 보내지만 야당 반발 속에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됩니다. 1년 반의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도 개헌과 분권이라는 시대적 과제가 정파의 이해라는 벽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여야 갈등은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지난해 4월 한국당을 뺀 민주당과 소수 여당이 이른바 4+1 공조로 선거제 개혁안과 공수처법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 절차를 밟자 한국당이 몸싸움을 불사하며 저지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실을 점거하고 문희상 의장이 쇼크로 병원으로 후송되기도 했습니다. 작년 연말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극한 대치와 충돌은 또다시 재현됩니다. 질서 유지권이 발동된 가운데 야당 의원과 국회 직원 간의 몸싸움이 벌어지고 문 의장의 자조 섞인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문 의장은 하루에도 12번씩 요새 죽습니다. 네, 이미 죽었어요. 헛개비만 남고 알맹이는 다 없어졌어요. 지난해 8월부터는 조국 전 장관 사태가 2달가량 계속되면서 정치는 국회가 아닌 광장에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러한 그거에 대한 마무리를 제도하는데 단 한 가지도 못했다는 생각이 들면서 난 스스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처연한 심정입니다. 21대 국회의 모토는 일하는 국회입니다. 이번 국회만큼은 일어나고 노는 식물국회, 싸움을 일삼는 동물국회의 오명을 더 이상 듣지 않기를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한두영입니다. 네, 21대 국회 당선인을 만나보는 시간. 건축사 출신이죠. 재선에 성공한 안산 상노구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당선인인데요. 박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축사에서 민선욱이 안산시장에 당선되며 정계 입문한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당선인.
20대 총선 당시 거물급 상대 후보 김영환 전 의원을 누르고 당선된 후 21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유례없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정부 여당의 대응을 평가해준 결과라며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정책 선거로 일관한 저에게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지지를 보내주신 그 유권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의정활동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안산시장을 지낸 김 당선인. 아직도 그 아픔이 다 치유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20대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 문제를 다루는 관련 상임위인 농해수에서 활약하며 진상규명에 힘써온 이유입니다. 당 세월호 특위에서 활동해온 김 당선인은 21대 국회에서도 끝나지 않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유가족 지원에 힘을 보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세월호를 좀 통해서 대한민국이 좀 안전한 국가 또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데 그나큰 또 계기가 된 만큼 세월호의 진상이 좀 제대로 밝혀질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나. 김 당선인은 21대 국회에선 건축사 1호 국회의원 출신답게 전문성을 살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길 희망합니다. 지역 현안과 관련해선 세월호 참사를 기리는 4.16 생명안전공원 조성을 둘러싼 주민 갈등이 원만히 해소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안산의 교통 문제인 GTX 신호선 연계 추진과 신안산선의 차질 없는 개통을 우선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습니다. 안산시가 교통복지를 더 활발하게 위해서 신안산선의 원활한 추진 그리고 신도시, 즉 장상 신도시가 원활하게 잘 개발되었으면 좋겠다. 김 당선인은 20대 국회 본회의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것이 21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입니다. 국회방송 박지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21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에서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을 책임지는 21대 국회를 모토로 정하고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입법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공공의료 및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정부조직법과 고용 안정을 위한 고용보험법, 소상공인 피해 극복 지원을 위한 지역상권 상생법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생 분야에선 노동 존중을 위한 근로기준법과 국민 안전을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호법 등을 중점에 뒀습니다. 당선인들은 워크숍 말미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하는 국회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여야 원내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고 코로나19 사태 극복 방안을 논의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내일 회동에서 정부와 국회의 협력 방안과 일하는 국회를 위한 상시국회 체제 논의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경제 위기를 대통령에게 가감없이 전달하고 코로나19 해법을 집중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주 원내대표는 국민 통합을 위해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회 방송의 생활법률 프로그램인 통통 입법 토크 법률아 놀자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주는 3월 이달의 좋은 프로그램상을 받았습니다. 방심위는 법률아 놀자는 출연자들이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법안을 구체적인 사례와 경험을 통해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국회 방송의 역할을 충실히 해낸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이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률아 놀자는 국회 방송을 통해 매주 화요일 오전 8시 45분과 오후 8시 30분에 방송됩니다. 네, 20대 국회 임기 종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국회를 끝으로 여의도 정치 무대를 떠나는 여야 중진급 의원들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는 지난해 12월 일찌감치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편한 것, 익숙한 것,
이것과 결별하겠다라고 밝힌 분도 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정치 여정을 마무리하고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분이죠. 더불어민주당의 원혜영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 의원님 국회에는 14대 때 들어오셨습니다. 92년도 14대에 처음 등원했습니다. 네, 정치 쪽은 87년 민주항쟁 이후에 이제 그때 시작하셨고, 네. 중간에 또 부천시장을 2번 하셨죠. 15대에 줄을 잘못 써갖고 이제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예. 그 덕분에 제가 가장 영광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천시장을 2번 할 수 있었습니다. 부천시장에 여러 가지 업적도 기억나는데 기회가 되면 여쭙기로 하고요. 부천시장 2번 하시고 국회를 이번에 5선 마치면서 네, 5선으로 제대합니다. 네. 소회가 어떠십니까? 시원섭섭하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시원하지 않아도 이상하고 섭섭하지 않아도 이상하지 않겠어요? 30년간 하던 일을 마치는 건데 그런 점에서 적당히 시원하고 적당히 섭섭해서 참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 인생의 마침표를 찍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후에 주변 반응이 궁금한데요. 먼저 총선 불출마를 하시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네, 이것은 오래된 생각입니다. 제가 19대에 다시 등원한 이래 앞으로 한 번만 더 하고 그만두겠다. 그리고 대충 그때 따져보니까 20대 국회가 끝나면 제가 이제 우리 나이로 7순인데 그때는 뭔가 새로운 출발을 할 좋은 기회 아니겠느냐 이렇게 일찍부터 생각하고 가족들이나 가까운 분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네. 다만 현직에 있으면서 너무 일찍 나는 안 한다고 하는 게 꼭 좋은 태도는 아닐 수 있어서 최대한 그 시기를 늦춰서 지난 연말에 발표한 거죠. 네. 그럼 정계 은퇴를 가장 반대했던 분 누굽니까? 뭐 우리 지역구의 유권자들 또 뭐 핵심 당원들이고 우리 중앙 정계에서는 제가 항상 배우고 또 의논드리는 우리 뭐 임채정 의장님, 김원기 의장님 선배 되시죠, 그러니까. 전 의장님들이나 후배 의원들이 많이 말렸죠. 네. 혹시 21대 국회는 어떡하려고 그러냐. 또 정계 은퇴를 반대로 반겼던 분도 그러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은 우리 집사람이죠. 이제 선거운동 안 해도 되네 그러고. 우리 국회의원은 어디 가서 대접도 받고 그렇지만 국회의원 부인은 어디 가나 의리거든요. 항상 눈치 봐야 되고 이렇게 저렇게 뭐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다 듣게 마련이고 그런 점에서 일상시가 선거운동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거기서 해방된다는 게 굉장한 기쁨이겠죠. 의정활동 관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번 우수위원 지를 수 없으면 뽑혀오셨고 활발한 입법 또 정책개발 앞장서 오셨습니다. 대표적인 의회주의자 또 신사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의정활동 가운데 가장 좀 기억에 남는 일 꼽은다면은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거 꼽으시겠습니까? 역시 정치적 의미로 봐서 가장 중요한 입법 성과로는 국회 선진화법 제정을 제가 앞장섰다는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18대 말이었나요, 당시가? 18대 말입니다. 네. 그리고 또 가장 아쉬웠던 것이 그렇게 싸우지 말고 대화와 타협으로 국회를 이끌어 나가자는 취지가 선진화법인데 그래서 보수 세력에겐 필리버스터를 허용을 하고 다수 세력은 과반이라고 무조건 밀어붙이지 말고 보다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 기반을 확충할 기회를 노력을 하고 해라. 그래서 이제 패스트트랙 조건을 60% 이상으로 만들었었죠. 근데 그게 정면으로 부정당하고 짓밟히는 게 이번 20대 국회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제일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20대 말씀하셨는데 어떤 20대 국회 지금 이제 선진화법의 취지가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물론 그 법책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패스트트랙에 충돌했던 부분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0대 국회는 중간에 좀 변화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야가 바뀌기도 했고 첫 해에는 또 초유의 국회 탄핵 소추가 있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는 20대 국회가 무조건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싸우기만 한 국회다 이렇게 폄하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 탄핵이라는 어떤 그 국가적으로 중대한 일을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처리를 했죠. 거기에 여야의 대립구도였다면 절대 탄핵이 성립이 안 됐습니다. 네. 여야를 넘어서서 국민의 뜻이 무엇인가를 받아들여 가지고 탄핵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결국 그 운용에서 아주 망가뜨렸습니다만 국회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그러니까 비례성을 높이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이라든가 뭐 검찰 개혁을 위한 이런 노력들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쉬운 말씀하셨는데 선진화법의 체계에서 움직이긴 했지만은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한 배경은 어디에 있었다고 보십니까? 예, 아마 탄핵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겪고 나서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탄핵은 여야의 숫자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었는데 여야를 넘어서서 국민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고 우리 국회가 그것을 받든 건데 그 뒤에 탄핵을 인정하지 않는, 탄핵이 잘못됐다, 조작이다, 뭐 심지어는 불순 세력의 공작이다 이렇게까지 하는 강경한 목소리에 야당이 끌려가면서 결국 정상적인 경쟁과 또 타협의 상대로서 여야 관계가 제대로 작동 안 한 것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탄핵이라는 좀 특별한 사건도 중간에 좀 게재가 됐군요. 어쨌든 이번에 20대를 마치면서 이제 현역 활동으로서 은퇴하신다고 했는데 그래도 21대 국회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민주당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으셨죠. 네, 그랬는데 뭐 정말 한 당이 지금 민주화 이후에 이렇게 지금 나중에 보니까 177석이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압도적인 의석을 가진 적이 없었는데 이런 내용, 결과, 수치적인 결과뿐만이 아니라 어떤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촛불 혁명의 흐름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촛불 혁명을 완수하라는 시민의 뜻이 이번 21대 국회 구성에 녹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절대적인 힘을 가진 만큼 그야말로 개헌을 빼놓고 뭐든지 할 수 있는 압도적인 숫자의 우위를 갖고 있는 만큼 더 포용적으로 또 대화 타협을 국회 운영의 기본 원리로 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편으로는 거대 여당이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국정 운영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겠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숫자의 대결로는 여야의 힘의 균형이 지금 현저하게 기울어져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당은 쉽게 숫자의 힘으로 뭐든지 밀어붙이려고 하는 유혹을 받게 돼 있죠. 범여권 60%가 넘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저는 마치 우리가 절대 반지를 갖게 된 게 아닌가. 절대 반지는 힘이 있지만 또 그 힘을 갖게 되면 또 남용하게 되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당도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서 생각하고 끊임없이 대화하고 타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또 야당도 이제 숫자 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0대 국회처럼 또 그렇게 불법적인 집단 행동으로 저지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일한다면 소수라도 다수를 견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안 될 때는 또 다수 세력을 가진 여당을 또 존중해주고 그러면서 그 국민의 심판을 받을 노력을 해야지 물리적으로 저지하고 이런 일은 아마 앞으로는 없을 거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권 의원님께서는 평소에도 이제 국회의원들의 주인의식 이거를 이제 종종 강조하셨는데 이번에 21대 국회에 입성하는 초선 의원들 보니까 151명이더라고요. 초선 의원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조언 같은 거 어떤 걸 있을까요? 예, 저는 그 초선 의원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회의 참석 열심히 하고 그리고
좋은 공부 모임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또 세계적인 최고 전문가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뭐 주제 발표도 하고 토론도 하는데 그런데 좀 열심히 좀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딱 한 거는 국회 내부의 공부 모임 말이죠. 예. 그런데 우르르 가서 시작할 때 얼굴만 비치고 다들 빠져요. 물론 바쁘니까 그렇겠지만 회의 참석하는 것만큼 또 그런 연구 모임에 가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뭐가 또 그렇게 많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개최한 세미나도 물론 본회의가 있거나 상임위원회가 겹치면 어쩔 수 없는데 그렇지 않은데도 그 주제하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할 주최의원이 없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너무 바쁘게 사는 버릇을 빨리 안 익히면 좋겠다. 좀 긴 호흡으로 좀 책임감 있게 의정활동을 하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국회 전체에 대해서 또 여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열린 국회는 꼭 우리가 이번에 21대에 만들자. 헌법에 국회법에 회의하도록 만들어져 있거든요. 심지어는 법안 심사를 위해서 한 달에 2회 이상 법안 심사를 해야 한다. 이렇게 여야가 합의해서 숫자까지 날짜까지 못 박아놨어요. 그거 안 지켜요. 그 이유가 여야가 모든 것을 협상의 재료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안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회의 개최에 동의 못해. 내지는 이거 니네가 처리하려고 그러지. 그럼 우리는 반대. 그러니까 니네가 처리 안 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개최되기로 돼 있는 법에 있고 합의된 회의도 보이콧하거든요. 그래서는 안 된다. 회의는 여야 협상의 재료가 아니라 헌법과 국민이 부과한 책무다. 회의 참석의 의무는. 그래서 열려있는 국회를 21대는 구현하자. 그리고 회의하면서 싸우더라도 싸워야 국민들이 뭘 갖고 싸우는지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건 좀 꼭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퇴임하시고 또 한 번의 새로운 출발을 하신다고 또 들었는데 소문에 의하면은 웰다잉 전도사로도 활동을 하실 계획이라고요? 어떤 활동입니까? 제가 가장 입법 활동 중에 자랑스럽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법을 우리 정가변 의원님 또 김세연 의원님 이런 여야 의원들과 함께 제정을 해서 지금 3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 가까운 분이 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받지 않겠다고 서명을 해서 그것을 국가가 보증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더 빨리 정착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 밖에도 우리 삶의 마무리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결정할 사항이 많습니다. 생명에 관한 게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라면 내가 평생 일해서 모은 귀한 재산, 그게 크든 작든 그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 건가 내가 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안 하고 그냥 죽으면 법대로 갑니다. 그러면 형제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싸움 납니다. 이런 내 유산을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그 밖에 뭐 장기 기증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 화장을 할 거냐 매장을 할 거냐. 그런 많은 삶의 마무리에 대한 중요한 결정들을 내가 할 수 있는 사회문화 그걸 만들자라는 게 웰다잉 운동의 취지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동안 해왔던 정치 여정 관련된 얘기 또 부탁하고 싶은 말씀 하셨는데요.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 같습니다. 정치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시청자분께 짧게 인사드리면서 좀 이 시간 마무리할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7선의 선출직 공직자로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하고 품격 있고 또 통합적인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 의원님 그동안에 하여튼 모범적인 의정 활동 아주 고맙고요. 오늘 또 마지막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또 응원하고요. 모쪼록 계획하시는 바 꼭 이루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정치 사회적인 이슈를 분석해보는 뉴스앤이슈입니다. 매주 수요일 함께하는 두 분이시죠. 최진봉 교수, 장성철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지금 어제는 보니까 일정 지키겠다 이런 약속은 했는데 오늘 나오면서 지금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세게 나오면서 지금 시작부터 충돌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줄다리기가 시작됐다고 보여지는데요. 저는 이제 민주당이 오늘 물론 그 사무총장이 한 얘기지만 그 말이 진심은 아니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원 구성에서 좀 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렇게 해서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18개 상임위를 위원장 자리를 모두 다 민주당이 가져간다.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논란도 빚을 수 있고요. 또 국회를 그러면 민주당이 다 알아서 하겠다는 거냐 이런 논란이 빠질 수 있어서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협상 과정에서 법사위하고 예결위가 이제 가장 논란이 될 텐데 그 중요한 상임위들을 가져오기 위한 하나의 협상력의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결국 협상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주고받아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로 본다고 하면 의석수로만 보면 충분히 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리고 국회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정도 양보한다. 이런 어떤 삿바 싸움 거기에 대한 하나의 전략적 발언이 아니었나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민주화 이전 12대까지는 이제 집권 여당이 통째로 다 가져갔습니다만 민주화 이후에는 이제 이렇게 배분해 왔었는데요. 이번에 협상 어떻게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저는요. 그냥 여당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상임위원장은 국회법에 나와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그렇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 정치라는 면에 있어서 또한 지난 총선 때 국민의 그런 선택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한번 국회도 운영해봐라. 그런 차원에서 저는 여당이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년 뒤에 평가받고요. 그렇죠. 4년 너무 길지 않습니까? 중간에는 재보궐선거도 있고요. 대통령 선거도 있고요. 지방자치 선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간평가 받으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야당으로서는 협상권이 없어요. 여당의 배려만 지금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현진 대변인 얘기한 거 보세요. 아니 싸움 말고 좀 협상 좀 합시다. 우리 협치하고 싶어요. 여당하고 같이. 이런 식의 얘기하잖아요. 물론 주호영 대표는 국회를 업자는 거지 라면서 강한 표현을 했지만 야당으로서는 협상할 수 있는 카드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것이 우리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의 협상의 하나의 룰과 카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장성철 소장 스타일의 협상 전략이네 그것도요? 보니까. 아닙니다. 그냥. 근데 이게 배려잖아요, 저게. 지금까지 계속 야당이 예결위원장하고 법사위원장하고 줄 다리기 하고 그래서 2달 동안 원구성 협상이 늦어지고 이런 것보다는 국회 법대로 해라.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윤미향 당선인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이 논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여전히 사실규명이 우선이란 입장인 가운데 또 오늘 사실상 사수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민주당의 방침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재원 이렇게 묻고 싶어요. 미래통합당에 있는 의원인과 당선인 중에 한 명이 저러한 의혹을 받았을 때도 민주당에서는 저거는 사실 규명이 될 때까지 우리가 비판하지 말고 어떤 책임 묻지 말자라고 얘기할 건지 앞으로도 그러한 잣대를 동일하게 제시를 한다면 지금 이런 입장 괜찮아요. 어차피 법률적인 판단이야 검찰에서 수사 들어가잖아요. 근데요, 우리 여태까지 국회의원들은 정치적인 책임을 졌습니다. 도덕적인 책임을 졌습니다. 국민들의 신뢰와 국민들이 믿지를 못하면 그분이 어떻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의 이러한 자세는 대단히 잘못됐지만 어쨌든 저러한 동일한 잣대를 계속 유지한다면 저것도 민주당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죠. 당연히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지만 어쨌든 언론의 사수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런 태도를 취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절대로 민주당이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이거는 그야말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그 의혹은 지금은 어느 정도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3의 수사기관이 명확한 수사를 통해서 찾아내지 않은 상황에서 의견이 있어서
대립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여러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분명히 윤미향 당선인이 저는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명을 계속할 게 아니라 자기가 의견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됐으며 뭐가 본인은 해명을 하고 소명을 할지 이런 부분들 얘기 안 하고 이렇게 자꾸 자명을 하는 것은 저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민주당도 이 사안을 그냥 단순히 정치적인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걸 그냥 보호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선을 분명히 그어야 되고 물론 지금 당장 윤미향 당선인 사퇴해라 마라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사수를 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뭔가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안 돼요. 다만 두 가지는 분리해서 봐야 되면 첫째는 정의연의 활동이나 정대표 활동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돼요. 저는 그렇게 하면 만약에 보수진영에서 그렇게 공격을 하면 보수진영도 저는 역풍을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개인의 어떤 만약에 의혹이 사실이라고 하면 횡령이나 아니면 개인 유용 문제 이런 문제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고위공직자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더 날카로운 비판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지금 현재는 사실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이 부분을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건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요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에 왜 숨어 있는지 저는 알고 있어요. 왜 숨어 있냐면요 본인이 해명한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본인의 계좌를 아무리 맞춰봐도 국민들을 납득시킬 만한 언론인들에게 이해시킬 만한 해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니까 보통 장 소장 추론이 되게 맞던가요, 틀리던가요? 보통 많이 좀 틀리죠. 많이 틀립니다. 근데 이번엔 좀 맞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본인이 국민을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할 수 있으면 왜 안 나타나겠어요? 자, 저희 집이요 이렇게 해서 이런 계좌를 통해서 이렇게 돈 마련해서 샀어요라고 하면은 당연히 나와서 해명하겠죠. 안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러고 또한 핑계를 댈 거예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검찰 수사 성실하게 받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할 건데 민주당 이중잣대를 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양정숙 당선인은 그러면은 사실관계 규명, 법률적인 판단 안 끝났잖아요. 근데 사퇴하라고 그러고 제명시켰어요. 양정숙과 윤미향의 다른 점이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은 거예요. 집권 여당이 이러면 안 된다. 일관된 기준을 갖고 모든 사안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 사태 21대 국회 초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일단 이게 만약에 이제 논란이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나와서 얘기를 안 하죠.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결과가 안 나오면 정치적으로 당연히 보수 야당은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회 이슈의 중요한 이슈거리가 되면 민주당한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처음에는 제가 볼 때는 처음하고 지금하고 좀 상황이 다르다고 보거든요. 맨 처음 이 문제가 나왔을 때만 해도 그 당시에는 사실은 정의연 활동이나 아니면 정대협 활동에 대한 공격으로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거는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예컨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연이 활동했던 여러 가지 30년 동안의 활동 자체를 부인하거나 정의연을 없애라고 하거나 뭐 성과가 없는 것처럼 얘기한 그거는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예를 들면 일단 좀 방어적인 취재를 취했다면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사안들은 그것과 좀 무관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돈을 모금하는 과정, 또 모금해서 쓰는 과정, 여러 과정에서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라니 또 할머니의 증언이 물론 제가 뭐 100% 맞다 틀리다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할머님들의 증언 자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증언이 되고 있잖아요. 그걸 확인해 봐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과 처음의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계속 민주당이 뭐 보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거나 뭐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순간 저는 국민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을 거라고 봅니다. 이해찬 대표는 그런데 왜 그런 입장을 지금 유지하고 있죠? 제가 볼 때는 아마 정치적으로 수세에 몰리는 것에 대한 어떤 경계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주도권을 쥐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여론화되고 논란이 되면서 마치 밀리는 듯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그게 다시 반대로 생각한다고 생각을 해요. 문제가 있는 것을 깨끗하고 명확하게 밝히고 가는 것이 어찌 보면 주도권을 쥐는 것이지 이걸 어떤 보수 야당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까지도 방어해야 된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여론을 얻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런 태도보다는 정면 돌파를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 통합당 이제 김종인 비대위 본격 출범했는데요. 오늘 보니까 이제 비대위원들 인선도 확정했다라고 보도가 이미 됐습니다. 지금 당연직인 위원장, 원내대표, 또 정책위 의장 당연직 포함시킨 데다가 여성 2명, 청년 3명 이렇게 구성이 됐는데 뭐 여성 몇 명이냐 청년 몇 명이냐도 있지만은
또 이제 구성원대 면면도 볼 수가 있을 것인데요. 종합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달라졌어요. 이전의 비대위원과 이전의 최고위원들과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차피 모든 정책이나 당의 운영 같은 거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바뀌었다는 것은 앞으로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그다음에 젊고 청년, 여성의 눈높이에 맞는 일들을 해 나가면 국민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주목하는 자리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외부 비대위원을 선정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분을 누구로 할 것이냐라는 것. 그러니까 지금 장성철 소장 같은 분도 해당되지 않나요? 저는 능력이 많이 부족해서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미래통합당이 문재인 정권을 공격하는 분야는 두 가지일 거예요. 경제 분야와 외교 안보 분야. 그래서 이 분야에 좀 최고의 전문가들을 좀 외부 선임 비대위원으로 모셔와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또 강하라 앵커님을 위해서 오늘 또 준비해 주셨나요? 준비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어차피 이게 당을 개혁하려면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자리가 결국에는 사무총장입니다. 지금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아무리 사람을 시키려고 해도 적임자가 없는 거예요. 결국엔 수도권에서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선수가 높고 그다음에 이전에 사무총장을 한번 해봤지만 좀 용산의 권영세 의원을 좀 중점적으로 사무총장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곧 결정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 사람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유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기대할 만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뭐 인물이 바뀌었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젊은 세대와 여성들이 많이 들어가고 또 그 비대위를 통해서 뭔가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근데 저는 아까 장성철 소장은 본인이 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저는 적합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스스로를 돌아오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그동안에 방송 같이 하면서 많이 좀 살피셨으니까요. 네, 잘 봤는데 장 소장이 잘 하잖아요. 예컨대 예를 들면 통합당이 문제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다 지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저는 봐요. 그런 점에 있어서 장 소장이 저는 적합하다. 물론 나이는 그렇게 젊은 건 아닙니다. 장 소장이. 그런데 외모를 보면 되게 젊어 보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젊은 인재로서 영입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즉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부의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결국 내부에 대한 비판을 적나라하게 할 수 있는 분. 그리고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현실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진 분이 필요하지 기존에 있었던 분들을 가지고 예컨대 저는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뭐 이번에 비대위에 들어오시면 젊은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도 다 이제 총선 출마했다가 낙선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또 몇 분 들어오셔서 그보다는 차라리 그냥 외부에서 모시는 게 더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제가 김만우 원장님께 하나 약속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최준봉 교수님의 말에 반박하지 않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오늘도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 네, 또 김 위원장이 앞서서 통합당 당명 개정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는데요. 두 분께서 당명을 하나씩 지어주시죠. 먼저 하시죠. 저는 경제당이라고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경제당이요? 그냥 석자로요? 네. 왜냐하면 깔끔하네요. 김종인 위원장이요. 기본적으로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이 경제와 정책이에요. 그리고 문재인 정권 저는 앞으로의 경제상 되게 어렵게 보거든요. 그렇다면 경제를 누가 잘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당이다라고 해서 경제당이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는 뭐 깊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듣고 나니까 그냥 개혁당 이렇게 하면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개혁당. 네, 근데 뭐 개혁 관련된 당들은 예전에 있었긴 했지만 뭔가 선명하게 변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사실은 보수 정당의 기본적인 당명들을 보면 안정적인 부분들을 주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좀 개혁적인 성향을 보여줘서 어찌 보면 진보 정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이미지 자체도 우리가 끌어올 수 있을 정도의 변화와 개혁을 시도한다는 점에서 개혁 관련된 이름으로 바꾸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네. 네, 내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이제 회동을 갖는데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사면 관련 전직 대통령 사면 관련 얘기도 언급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근데 물론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대통령께 아마 건의를 할 것 같은데 대통령 물론 뭐 그 자리에서 직답은 하시지 않겠지만 제가 볼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뭐 첫 번째는 법적으로도 이제 완전히 판결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고 그리고 형이 확정되기 전에 하는 것은 법적으로 논란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사면권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것이지만 사면을 하려면 형이 확정돼야 한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완성이 안 되고 지금 대법원에서 계속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서 그거 하기는 좀 어려울 거다. 다만 주호영 원내대표는 그 제안을 할 거라고 보고 두 번째는 또 이제 사면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형이 확정됐다는 말은 유죄로서 인정을 했다는 게 어느 정도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분들 두 분 다 지금 본인들은 죄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계세요. 예.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한테 사면을 해준다? 이것도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이틀 지나면은 오늘 27일이니까 28일, 29일 20대 국회가 임기가 끝나는데요. 그러면 새로 이제 21대 국회가 시작이 되죠. 오늘 21대 국회한테 주문하고 싶은 바람직한 방향 한마디씩 듣고 짧게 듣고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 예, 저는 아까 그 원혜영 의원이 말씀하신 말씀에 공감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싸우더라도 회의하면서 해라. 그러니까 박차고 나가지 말고 끝까지 설득하고 끝까지 대화하고 끝까지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국회라고 하는 것이 모여서 함께 논의하고 회의하는 장소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하고 마음 안 맞는다고 그냥 박차고 나가고 회의도 안 오시고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치열하게 다투고 싸우더라도 회의장 안에서 하는 것을 국민들이 보고 싶어 할 거다. 열심히 일하는 국회는 결국 회의장 안에서 열심히 싸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국회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더구나 21대는 거대 여당 또 슈퍼 여당이라고 불리는 이런 구조까지 가지고 있는 특성도 있습니다. 저는 20대 국회와 반대로 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당은요, 야당한테 지는 게 여당의 역할이에요. 야당을 좀 존중해주고요.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당은요, 발목 잡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총선 민심이 나타났잖아요. 여당과 문재인 정권이 일할 수 있도록 발목 잡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내일 오전에는 호남 지역에 또 낮에는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중부지방에서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텐데요. 내일 구름이 많이 껴서 낮 기온은 오늘보다 다소 낮겠지만 이번 주 후반 들어서 갈수록 더워지면서 주말에는 서울의 한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를 전망입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또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